제이슨, 이 한국어 단어들 전부 빼세요. 안 그러면 다음 시즌 감독은 다른 사람으로 갑니다. LA 본사의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10년간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온 감독 제이슨 리. 그는 넷플릭스와 한국 스튜디오의 수백억 원대 공동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그런데 대본을 펼친 순간 낯선 단어들이 빼곡했어요. 살금살금, 반짝반짝, 흠칫, 쿵쾅쿵쾅. 글로벌 관객은 이런 복잡한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다. 전부 지워라. 본사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처음엔 그도 동의했어요. 그저 번역하면 사라질 장식 같은 단어들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서울의 거리를 걷고 한국 팀의 작업을 지켜보고 성우 부스에서 같은 단어가 만들어내는 4가지 다른 공포를 듣는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단어들을 지우는 건 캐릭터의 심장을 빼내는 일이라는 사실을요. 10년 쌓아온 커리어와 작품의 영혼 사이. 한 감독이 자정을 앞두고 내린 선택. 지금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시작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제이슨 리입니다. 캐나다 토론토에서 10년 넘게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왔죠. 주로 어린이용 시리즈물이었지만 나름대로 저만의 스타일을 구축해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작품들은 깔끔하고 명확했어요. 캐릭터의 감정은 표정과 대사로 전달했고 움직임은 프레임 수와 타이밍으로 조절했습니다. 10년간 그렇게 일했고 그게 정답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이번에 넷플릭스가 한국 스튜디오와 손잡고 진행하는 공동 제작 프로젝트의 감독으로 선택되면서 제 인생에 처음으로 서울이라는 도시가 들어왔어요.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만 해도 저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글로벌 프로젝트의 총괄 감독이라는 타이틀이 제겐 큰 의미였거든요. 첫 시나리오 회의는 강남의 한 스튜디오 회의실에서 열렸습니다. 테이블에는 한국인 작가 김민준 씨와 제작진 5명이 앉아 있었고 저는 통역사를 옆에 두고 자리했죠. 김 작가가 건넨 대본을 펼쳐드는 순간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대본 곳곳에 낯선 단어들이 보였어요. 살금살금, 깔깔깔, 반짝반짝, 쿵쾅쿵쾅, 우르르, 뚜벅뚜벅. 처음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통역사가 설명했죠. 의성어와 의태어라고 한국어에서 소리와 움직임을 표현하는 특별한 방식이라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이해가 안 됐어요. 이게 왜 시나리오에 필요한지 몰랐습니다. 캐릭터가 조용히 걷는다면 그냥 워크스 콰이어틀리라고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웃는다면 레프스, 빛난다면 샤인즈. 그게 제가 아는 시나리오 작법이었어요. 그런데 영어 번역본을 보니 제 생각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살금살금은 그냥 워크스 콰이어틀리, 깔깔깔은 레프스, 반짝반짝은 샤인즈로 번역돼 있었어요. 완전히 평평하게 제가 익숙한 형태로 정리돼 있었죠. 저는 안도했습니다. 역시 글로벌 표준은 이런 거구나 생각했어요. 회의가 끝난 뒤 LA 쪽 배급사 담당 프로듀서 앤디 코엔과 화상회의가 잡혔습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를 여러 편 성공시킨 베테랑이었어요. 스크린 너머로 그가 나타나 대본을 쭉 훑어보더니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제이슨, 이 한국어 단어들 보이죠? 이거 전부 빼야 합니다. 글로벌 관객은 이런 걸 모릅니다. 너무 로컬하고 복잡해요. 우리는 심플하고 유니버설한 스토리텔링을 원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앤디의 다음 말이 제 목을 조였습니다. 이건 제안이 아닙니다. 지시예요. 만약 이 방향을 따르지 않는다면 시즌2 감독은 다른 사람으로 교체될 수 있어요.
넷플릭스는 브랜드 통일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회의실엔 저 혼자만 남았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빌딩 숲이 보였습니다. 낯선 도시의 낯선 언어. 그리고 제게 주어진 선택지. 머릿속에서 두 가지 생각이 충돌했습니다. 정말 저 단어들을 지워도 이 작품이 제대로 살아남을까? 아니면 일단 제 자리를 지키는 게 먼저일까? 감독 교체. 그 단어가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천천히 덮었습니다. 이 선택이 단순한 번역이나 편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게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의 시작이 될 줄은요. 회의를 끝내고 호텔로 돌아가기엔 머리가 너무 복잡했습니다. 저는 지하철을 타고 홍대 입구역으로 향했어요. 직원들이 그곳이 젊은 예술가들이 모이는 동네라고 추천했거든요. 머리를 식히고 싶었습니다. 역에서 나와 골목으로 들어서는 순간 도시의 소리가 저를 감쌌어요. 토론토와는 완전히 다른 리듬이었습니다. 밀도가 달랐고 속도가 달랐고 무엇보다 소리의 질감이 달랐죠. 한 골목 입구에서 벽화 작업을 하는 청년 3명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완벽하게 호흡이 맞았습니다. 한 명이 스프레이를 슥슥 뿌리면 다른 한 명이 붓으로 칙칙선을 그었고 세 번째는 스펀지로 톡톡 질감을 더했죠.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자연스러운 협업이었어요. 저는 멈춰서서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 걸까요? 말이 없는데도 타이밍이 정확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소리로 대화하고 있었던 거예요. 슥슥, 칙칙, 톡톡. 그 리듬만으로 서로의 다음 동작을 예측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걸어가니 작은 공터에서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10대들이 보였어요. 한 아이가 보드를 타고 레일을 향해 달려가는데 바퀴 소리가 드드득 드드득 울렸습니다. 점프하는 순간 샤악하고 공기를 가르는 소리, 착지할 때 탁하고 울리는 바닥 소리. 그 소리들이 하나의 문장처럼 이어졌어요. 저는 무의식 중에 가방에서 콘티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슥슥, 칙칙, 톡톡, 드드득, 샤악, 탁. 이 소리들이 움직임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아니, 설명이 아니라 그 자체가 움직임이었습니다. 카페 앞을 지나갈 때였어요. 열린 문 사이로 로스팅 기계에서 원두가 톡톡톡 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리스타가 그라인더를 돌리는 위잉 소리, 에스프레소 머신의 쉬익 소리. 창가에 앉은 연인은 소곤소곤 속삭이고 있었죠. 제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콘티 노트에 이 모든 소리를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각 소리마다 그에 맞는 움직임과 감정이 떠올랐습니다. 톡톡톡은 경쾌하고 활기찬 액션, 소곤소곤은 친밀하고 조심스러운 대화. 이게 바로 아침 회의에서 본 그 단어들이었어요. 그때 문득 떠올랐습니다. 만약 제가 이 장면들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든다면 이 리듬이 빠진 채로 작업하고 싶을까요? 워크스 콰이어틀리 대신 슥슥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그 차이가 갑자기 명확하게 느껴졌습니다. 벤치에 앉아 노트를 펼쳐봤어요. 한 페이지가 온통 의태어로 가득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사용해온 영어 지시어는 단 하나도 없었죠. 이상한 일이었어요. 이 도시의 리듬은 영어로는 포착이 안 됐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앤디의 메시지였어요. 제이슨, 신 리라이팅은 하지 마세요. 원래 스크립트 그대로 가야 합니다. 일정 지연되면 책임질 수 있어요? 저는 화면을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손에는 방금 적은 콘티 노트가 들려 있었고 눈앞에서는
여전히 도시의 소리들이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제 안에서 두 개의 세계가 충돌했습니다. 감독으로서의 직감이 말했습니다. 이 리듬을 담아야 한다고. 하지만 현실이 말했죠. 일정을 지켜야 하고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저는 답장을 쓰지 못한 채 휴대폰 화면만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거리의 소리는 계속 흘러갔습니다. 저를 향한 질문처럼 끊임없이 울려 퍼졌어요. 다음 날 한국 스튜디오에 작화 미팅이 있었습니다. 원화 팀장과 작화 감독, 그리고 김민준 작가까지 모두 모였어요. 저는 제가 준비한 영문 콘티를 펼쳐놓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시는 주인공이 어두운 복도를 지나가는 장면이었어요. 제 콘티에는 워크스 콰이어틀리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김 작가가 먼저 입을 열었죠. 여긴 살금살금이니까요. 발은 더 작게 그리고 몸은 살짝 움츠려야 해요. 어깨도 조금 올라가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아했습니다. 워크스 콰이어틀리와 살금살금이 뭐가 다른 걸까요? 둘 다 조용히 걷는다는 뜻 아닌가요? 작화 감독이 태블릿에 러프 스케치를 그려 보여줬어요. 살금살금 버전은 발이 바닥에 닿기 직전에 잠시 멈칫하는 타이밍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몸의 중심도 미묘하게 낮아져 있었죠. 다음 시는 주인공이 놀라서 뛰어오르는 장면이었습니다. 제 콘티엔 점프스 업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여긴 펄쩍이어야 해서요. 김 작가가 다시 말했습니다. 중간 프레임 확 줄이고 점프는 크게 잡아야 돼요. 착지도 탁하고 강하게요. 원화 팀장이 물었습니다. 감독님, 그럼 콘티에도 이 느낌을 넣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대답을 못했습니다. 제 영문 콘티에는 그런 정보가 없었거든요. 아니, 정확히는 어떻게 적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점프스 에너제티클리, 점프스 위드 서프라이즈, 어떤 단어로도 펄쩍의 느낌이 안 나왔어요. 회의가 진행될수록 저는 점점 더 불편해졌습니다. 한국 팀은 계속 의태어로 설명했고 저는 영어로 번역하려 애썼지만 매번 뭔가 빠지는 느낌이었어요. 쿵쾅쿵쾅이요. 무겁고 느리게. 원화 팀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콘티에 워크스 해벌리라고 적었지만 그건 쿵쾅쿵쾅의 리듬을 담지 못했어요. 무게만 있고 박자가 없었습니다. 회의가 끝날 무렵 원화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감독님, 혹시 저희가 작업할 때는 한국어 대본을 기준으로 해도 될까요? 더 정확할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한국어 의태어를 자막 정도로 생각했어요. 영어가 본체고 한국어는 부가 정보라고 여겼죠. 하지만 실제로는 반대였습니다. 한국어 의태어가 이미 연출 지시서였고 영어 번역본은 그저 축약된 요약본이었던 거예요. 저는 답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어요. LA는 뭐라고 할까? 이미 의태어를 전부 빼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그들의 지시를 어기고 있는 건가요? 회의실을 나오면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앤디에게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진행 상황 보고 부탁합니다. 예정대로 가고 있죠? 저는 답장을 쓰다가 지웠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예정대로 가고 있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아니라고 솔직하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사흘 후 대형 화상 회의가 잡혔습니다. LA 본사, 서울 스튜디오, 그리고 투자사까지 모두 참석하는 자리였어요. 스크린에는 12개의 얼굴이 떠 있었습니다. 본사 쪽 창구인 수석 프로듀서 데이비드 스턴이 회의를 주도했어요. 그는 넷플릭스에서 20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차갑고 정확한 사람이었죠. 제이슨,
우리가 받은 보고에 따르면 현장에서 원래 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화면 속 그의 얼굴을 바라봤어요. 누가 보고를 한 걸까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데이비드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린 복잡한 언어 실험을 원하지 않습니다. 브랜드는 심플해야 해요. 의태어를 살리고 싶다면 그건 당신의 개인적인 예술 실험이지 우리 플랫폼의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한국 제작사 대표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감독님, 일단 시즌 1은 글로벌 기준에 맞춰서 가면 어떨까요? 성공하면 시즌 2에서 의태어를 조금씩 늘리는 걸로요. 그건 타협안이었습니다. 나쁘지 않은 제안처럼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시즌 2 따위는 없을 거라는 걸. 시즌 1에서 안전하게 가면 그게 그냥 공식이 되는 겁니다. 회의가 끝난 직후 제 에이전트 리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제이슨, 솔직히 말할게요. 여기서 버티면 넷플릭스 라인에서 완전히 밀려날 수 있어요. 그들은 협조적인 감독을 원하지 예술가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전화를 끊고 나니 회의실엔 저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모니터 화면은 검은색으로 꺼져 있었어요. 그 검은 화면 속에 제 얼굴이 흐릿하게 비쳤습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감독인가 아니면 하청 기술자인가? 10년 동안 쌓아온 커리어는 대체 뭐였을까? 제 이름이 크레딧에 오르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제 영혼이 작품에 담겨야 하는 건가요?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보였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서 사람들은 여전히 슥슥, 칙칙, 톡톡 소리를 내며 살아가고 있을 거예요. 그 리듬은 제가 지우든 말든 계속 존재할 겁니다. 하지만 제 작품에서는요.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더 떴어요. 앤디였습니다. 최종 결정 내일까지. 의태어 전면 삭제 동의하면 프로젝트 계속 진행. 아니면 다른 감독 고려해야 함. 저는 휴대폰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이게 선택지라고 주어진 건데 사실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통보였죠. 제 자존심과 커리어, 작품의 영혼이 저울 위에 놓여 있었어요. 어느 쪽으로든 기울어야 하는데 저는 아직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저는 호텔방에서 나와 걸었어요. 목적지도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내린 곳은 인사동이었어요. 전통 찻집과 골동품 가게가 늘어선 거리였죠. 한 골목 안쪽에 작은 서예 공방이 보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노인 한 분이 붓을 들고 한지에 글씨를 쓰고 있었어요. 저는 이끌리듯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노서에 가는 저를 보더니 말없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빈 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앉았고 그는 제 앞에 한지 한 장과 붓 하나를 놓았죠. 써보세요. 그가 말했습니다. 뭘 쓰면 될까요? 마음에 있는 소리를요. 저는 붓을 들었습니다. 먹물을 찍어 한지에 천천히 획을 그었어요. 살금살금. 제가 며칠째 고민하던 그 단어였습니다. 하지만 글씨가 엉망이었어요. 노서예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붓을 움직였어요. 살금살금은 소리예요. 그가 말했습니다. 이 글자를 보세요. 시옷은 이가 소리내는 모양이고 리을은 혀가 구르는 모양이에요. 우린 글자를 만든 게 아니라 소리를 그린 겁니다. 그는 다른 단어들을 차례로 써내려갔어요. 반짝, 살랑, 우르르. 먹물이 한지 위에 번져가는 모양이 마치 애니메이션 이펙트처럼 보였습니다. 반짝은 정말 반짝이는 것 같았고 우르르는 무언가 굴러가는 것 같았어요. 이 글자들은 소리와 느낌을 같이 안고 있어요. 노서예가가 말했습니다.
그냥 의미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 순간의 감각까지 함께 전달하죠. 저는 한지를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애니메이션을 만들면서 제가 찾던 게 바로 이거였어요. 움직임의 감각. 그걸 영어로는 설명해야 했는데 한국어는 그냥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리사였어요. 제이슨, 결정 내려야 해요. 의태어 다 빼고 깔끔하게 가자는 쪽으로 이미 분위기 잡혔어요. 내일 아침까지 동해 메일 보내세요. 저는 한 손에 붓을, 한 손에 휴대폰을 쥔 채 얼어붙었습니다. 노서예가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세요? 저는 말했습니다. 이 소리들을 지워야 할지 모르겠어요. 왜요? 글로벌 관객이 이해 못한대요. 노서예가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이해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몸으로 하는 거죠. 이 소리들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이에요. 한국어를 모르는 사람도 반짝이 뭔지는 알아요. 그냥 단어를 모를 뿐이죠. 저는 한지 위에 번진 먹물을 바라봤습니다. 방금 제가 체험한 건 뭐였을까요? 한글의 살아있는 소리. 그걸 지우라는 요구는 작품의 심장을 빼라는 말과 같았어요. 공방을 나올 때 노서예가가 제게 한지 한 장을 건넸습니다. 거기엔 4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소리를 믿으세요. 저는 그 한지를 가방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휴대폰은 여전히 진동하고 있었지만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어요. 아직은요. 다음 날 오후 성우 녹음이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녹음 스튜디오였어요. 저는 조정실 뒤편에 앉아 모니터를 지켜봤습니다. 부스 안에는 한국인 메인 성우 박지른 씨가 서 있었어요. 그녀는 이 분야에서 20년을 일한 베테랑이었습니다. 마이크 앞에서 대본을 펼쳐들고 준비 자세를 취했죠. 녹음할 대사는 단 한 줄이었습니다. 나 무서워. 제 영문 스크립트에는 임스케드라고만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한국어 대본에는 4가지 버전이 표시돼 있었습니다. 첫 번째 테이크. 박성우가 말했습니다. 으스으스 무서워. 목소리에서 냉기가 느껴졌어요. 등골이 서늘해지는 그런 공포였습니다. 마치 귀신이 뒤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죠. 두 번째 테이크. 조마조마 무서워. 이번엔 완전히 달랐습니다. 불안하고 초조한 떨림이었어요. 시험 결과를 기다리는 것 같은 무언가 나쁜 일이 벌어질까봐 조마조마한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세 번째 테이크. 흠칫 무서워. 갑작스러운 놀람이었어요. 예상치 못한 순간에 뭔가 튀어나온 것 같은 공포. 목소리가 한 옥타브 올라가 있었죠. 네 번째 테이크. 살금살금 무서워. 이건 또 달랐습니다. 조심스럽고 긴장된 공포였어요. 들킬까봐, 걸릴까봐 숨죽이며 움직이는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 뒤에서 얼어붙은 채 듣고 있었어요. 같은 단어, 같은 감정인데 4가지 완전히 다른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제 영문 스크립트엔 그냥 스케드 하나뿐이었는데요. LA에서 파견 나온 더빙 슈퍼바이저 톰 워커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런 디테일 영어 더빙에선 다 날아갈 겁니다. 시간 낭비 아닌가요? 한 가지만 골라서 빨리 넘어갑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딱 하고 부러졌습니다. 이건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제가 처음으로 큰 소리로 말했어요. 조정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톰이 저를 돌아봤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 4가지 버전은 4개의 다른 장면입니다. 캐릭터의 심장이 다르게 뛰고 있어요. 이 차이가 바로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세계관의 깊이예요. 톰이 말했습니다. 제이슨, 현실적으로 생각해요. 글로벌 더빙에선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럼 글로벌 더빙도 이 네 가지를 살려야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조정실엔 침묵이 흘렀어요. 부스 안에 박성우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뭔가 읽혔어요. 고마움 같은 거였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이게 제가 지켜야 할 것이구나. 단순히 한국어의 문제가 아니라 캐릭터가 살아 숨 쉬느냐 마느냐의 문제였어요. 그날 밤 저는 최종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마감은 자정. 메일함에는 의태어 전면 삭제 버전 스토리보드가 이미 첨부돼 있었어요. 동의 버튼만 누르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장을 미루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서울 거리를 그냥 걸었어요. 목적지도 없이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서였죠.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는데 쿵덕쿵덕 소리가 울렸습니다. 신호등은 깜빡깜빡 전멸했고 편의점 자동문은 딩동 열렸어요. 길거리 버스커의 기타는 짠짠 울렸습니다. 저는 며칠 전 홍대 골목이 떠올랐어요. 벽화를 그리던 청년들의 슥슥, 칙칙, 톡톡. 스케이트보드 바퀴에 드드득, 샥, 탁. 그때는 단순히 신기한 소리들이었는데 지금은 달랐습니다. 이 도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애니메이션 러프 같았어요. 모든 소리가 리듬을 만들고 그 리듬이 움직임을 만들고 그 움직임이 이야기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찾던 애니메이션의 본질 아니었을까요? 한강 다리 위 벤치에 앉았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켰어요. 시간은 밤 11시. 1시간 남았습니다. 저는 두 개의 미래를 그려봤어요. 하나는 의태어를 지우고 무난하게 가는 길. 넷플릭스는 만족할 거고 다음 프로젝트도 올 겁니다. 안전하고 확실한 길이었죠. 하지만 10년 뒤 제가 이 작품을 다시 본다면 과연 자랑스러울까요? 다른 하나는 리스크를 감수하는 길. 의태어의 리듬을 서사의 중심에 올리는 겁니다. 교체될 수도 있고 업계에서 밀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적어도 제 작품엔 제 영혼이 담길 겁니다. 강물이 철썩철썩 소리내며 흘러갔습니다. 그 소리마저도 의태어처럼 들렸어요.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의태어 삭제동의 메일이 화면 상단에 박혀 있었어요. 커서를 동의 버튼 위에 올렸다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대신 새 메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어요. 디렉터 제안 한국어 의태어의 원형 유지 및 연출 방향. 내용을 썼습니다. 핵심 장면의 의태어는 원어 그대로 유지합니다. 대신 그림과 연기, 사운드 디자인으로 의미를 보강하겠습니다. 마케팅에서는 한국어의 리듬까지 담은 애니메이션이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우면 오히려 차별화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이 선택으로 인한 모든 리스크는 디렉터인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보내기 버튼 위에 커서를 올렸어요. 이 메일을 보내는 순간 제 커리어는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눌렀습니다. 메일이 전송됐습니다. 노트북을 닫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불빛이 반짝반짝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 도시에 왔을 때는 낯설기만 했던 그 리듬이 이제는 저를 응원하는 박수 소리처럼 들렸어요.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이 언어의 리듬을 지우지 않는 감독이 되겠다. 내일 아침 어떤 답장이 올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밤 저는 제 작품의 심장을 지켰어요.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한국어의 리듬을 세계에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 질문은 이제 제 것이 아니라 이 작품을 볼 모든 관객의 것이 될 겁니다.